안녕하세요. 김보영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음료 가장 좋아하세요? 누군가는 커피를, 또 누군가는 녹차를, 선택도 다양할 텐데요. 아라비아 격언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는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을 때 말하지 않고 입안에서 꾹 삼키는 것이라고 합니다. 잠시만 참으면 누군가의 단점을 잊어버리고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어서 결국은 자신에게 기쁨이 찾아온다는 뜻이겠죠. 오늘 TV 도서관에 가다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료와 마음의 양식 책으로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국회 도서관은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줄 뿐 아니라 입법 활동을 위한 최상의 법률 정보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그 중심에는 외국의 법률과 자료를 심도 있게 조사 분석하는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매주 국회 도서관의 전문가들과 함께 주목할 만한 해외 법률과 정책을 짚어보는 글로벌 입법 뉴스, 오늘도 두 분의 전문가 자리해 주셨습니다. 먼저 김태중 해외자료조사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진애 법률자료조사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우리나라 대형마트가 다량의 고객 정보를 유출해서 소비자들이 불매운동에 나선 일이 있었는데요. 박진애 조사관님, 독일에서도 이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는 법을 의결했다고 해요. 이 소식 전해주시죠. 예, 지난 2월 4일자 독일 연방법무소비자보호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독일 연방정부내각은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호 규정의 민사법적 실시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안을 의결했는데요. 이 법률안은 기업들의 소비자 개인정보 무단 수집과 유포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인터넷이나 SNS 서핑 중에 일어나는 인격권 침해에 대해서 삭제, 통지, 차단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효율적인 소비자 보호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이 이전에 없었던 것이 아닌데 이번에 의결된 법은 기존에 비해서 얼마나 더 강화가 됐나요? 예, 이번에 강화된 법에서 눈여겨볼 부분은요. 소비자 단체가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한 기업을 상대로 경고를 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건데요. 현행 정보보호법과 민법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 개인이 광고, 시장조사, 여론조사 등의 명분으로 동의 없이 개인 신상이나 주소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의 삭제, 통지, 차단을 요구할 수 있고요. 개인정보 수집을 더 이상 하지 못하도록 부작위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에서 이러한 권리를 소비자 단체에게도 부여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비자 단체의 어떤 권한을 더 부여한 것이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닌가 싶은데 특별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 특별한 이유로 볼 수 있는 건 소비자 개인이 정보 유출된 경우에 권리를 주장하고 소송하기까지 비용과 시간 등의 이유로 꺼리게 되는 이유도 많고요. 또 법무팀까지 두고 있는 대기업을 상대로 소비자 개인이 소송을 진행한다는 건 힘든 일이겠죠. 그리고 소비자 개인은 자신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다는 사실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고 또 자신의 개인정보가 어느 정도까지 기업의 가치가 있는지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요. 또 기업에서는 의도적으로 불명확한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소비자 단체가 소비자 개인을 대신해서 기업을 상대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감시하고 소송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죠. 지금 말씀하신 독일의 법안대로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우리나라 대형마트라든지 은행사, 카드사에서 있었던 개인정보 유출 사건,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소비자 단체가 소송도 제기하고 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독일에서 감독관청이 개인정보가 유출된 이후에서야 사후 통제를 할 수 있었고 소비자 단체도 일반 거래약관의 규정이 있을 때만 기업체를 상대로 부작위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법률안이 통과가 되면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도 기대가 되고요. 일반 거래약관에서 어떻게 규정하고 있는지 상관없이 소비자 단체가 기업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게 된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중요성은 요즘에 계속 부각이 되고 있는데 독일의 사례를 참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독일의 입법내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 멕시코 소식입니다. 김태중 조사관님, 지난해 12월에 헌법 개정안이 승인되면서 멕시코가 시끌벅적하다고 하는데 무슨 내용인가요?
네, 이 가두시에 관한 법이 개정되었는데 네. 헌법 11조 그리고 73조 이 두 조가 개정안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원에 넘겨졌고요. 네. 이제 상원이 통과를 거치면 확정이 되는 거죠. 근데 개정 전에 제 11조의 내용은 누구든지 안전보증서, 여권, 안전통행증 또는 기타 유사한 증서 없이 입국 및 출국을 하고 국내를 여행하며 거주지를 이동할 권리가 있다. 네. 그런데 개정안의 내용을 보면은 국가는 평등, 접근, 처분, 지속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한다고 명시해 타인의 이동권에 침해를 줄 수 있는 집단 가두시를 금지할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 겁니다. 찬반 양론이 팽팽했을 것 같습니다. 반대쪽 의견은 없었나요? 시민 정당들인 노동당과 그리고 민주혁명당 이 두 당들이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공개적으로 비판을 가했습니다. 네네. 이들 정당들은 국민행동당의 마르코스 아길라르 베가 의원이 작성한 문안은 네. 행정당국이 시민들의 자유로운 항의 시위를 보장하는 대신에 오히려 범죄로 몰아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발상이라고 경고를 하였습니다. 반대쪽 목소리가 상당히 거센데 그러면은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반대측이 상상하는 어떤 최악의 시나리오는 어떤 걸까요? 최근에 그 멕시코에서 43명의 네. 대학생들이 집단적으로 살해돼서 실종되는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 개정안대로 상원에서 이 법률이 확정된다면 그 실종된 43명의 교대생들의 생환 요구와 앵립게 빼냐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하는 항의 시위조차도 네. 공개적으로 범법행위로 간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갖게 되어서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그런 극단적인 상황에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반대쪽의 의견은 그렇고요. 그렇다면 이번 헌법 개정의 승인을 이끌어낸 찬성 쪽 의원들의 의견은 어떤가요? 네,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개정안을 지지하는 의원들, 이들은 국가는 평등, 접근, 처분, 지속성의 원칙에 따라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그래서 자유이동권을 보장한 헌법 제11조를 개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지방도시에게 생태계 복구와 보존에 관련해 입법권을 부여한 헌법 제73조에 추가적으로 보편적 이동에 관한 입법 권한도 추가적으로 부여를 해서 네. 가령 공공질서를 어지럽힌 가두시를 합법적으로 금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도 마련해 둔 것입니다. 하지만 야당과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계속되고 개정안을 승인한 뿌리, 빤 그리고 녹색당 역시 자유이동권에 대한 권리가 집회나 데모나 항의 시위와 동일한 기본권인 만큼 자유이동권에 대한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대체 메커니즘을 강구해 보겠다고 네. 약속을 하였습니다. 네, 그렇군요. 멕시코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독일에서는 형법이 개정됐다고 하는데 박진혜 조사관님 어떤 형법 개정이 있었는지 소개해 주시죠. 네. 독일 연방의회는 2014년 11월 14일 성범죄로부터 아동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는 형법 개정을 결의했고요. 2015년 1월 20일 연방강보에 공포했고 같은 날 발효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아동 청소년 포르노그래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있는데요.
우선 형법 제184B조의 규정을 보면요. 14세 미만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고요. 네. 아동 포르노그래피가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에게 부분적으로 옷을 벗거나 발가벗은 상태로 대단히 부자연스럽게 성적으로 강조하는 몸짓을 하게 하거나 생식기나 엉덩이를 노출하게 해서 성적 자극을 주는 묘사를 하는 경우 등이 아동 포르노그래피로 규정되어 있고요. 네. 이러한 아동 포르노그래피를 배포하거나 이를 이용해서 돈벌이를 하는 등의 경우에는 3개월 이상 5년 이하의 자유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규정을 하고 있군요. 그러니까 14세 미만을 아동으로 보는데 그렇다면 그 위에 청소년도 있잖아요. 이 네. 청소년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을 두고 있는지요? 예, 독일 형법 제184C조에서 그렇죠. 14세부터 18세까지를 청소년으로 하고요. 네. 청소년 포르노그래피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자유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아동 포르노, 청소년 포르노 이 두 조문 모두 미수범도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 특기할 것은 그 인터넷을 통해서 장차 성적인 욕심을 채우기 위해 아동 청소년에게 고의로 접근해서 친절하고 다정다감한 척 유인하는 사이버 그루밍도 처벌 대상으로 이번 개정형법에서 규정되었습니다. 네, 네. 어떤 법안 개정이 있을 때마다 항상 이렇게 찬반 의견이 대립을 하잖아요. 이번에는 어땠나요? 예, 아주 첨예하게 대립을 했습니다. 네. 우선 찬성하는 입장은요, 독일 기독교 민주연합, 사회민주당 이들은 그 아동 청소년의 안녕을 최우선으로 한다라는 원칙 아래 이번 형법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고, 동시에 성인들의 매우 사적인 생활 영역을 보호하는 조치이기도 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요. 네. 불의를 좌시하는 자는 공범자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이번 형법 개정을 옹호하는 입장을 보인 두 정당입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형법 개정을 반대하는 입장의 의견은 어땠나요? 네, 녹색당하고 링케 이 두 정당에서는 형벌을 강화하는 부분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 근거는 형법의 탈도덕화라는 다소 법철학적인 문제가 되겠는데요. 도덕적으로 비난할 수 있는 모든 행위를 일일이 다 형법에서 처벌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아, 네. 법률 규정, 특히 형법 규정은 명확해야 한다라는 법률의 명확성의 원칙에서 보면 이번 형법 개정에서 소위 불확정 개념이 등장을 해서 범죄 예방 효과도 그다지 크지 않고 사법 집행을 관철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네, 네. 이번에도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많은 논란들이 있었군요. 자, 오늘도 전 세계 각국의 다양한 법률에 대해서 들어봤는데요. 수고해 주신 김태중 그리고 박진애 두 분 조사관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국회의원이 추천하는 책 이야기 국회의원 서재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의원님의 서재가 공개될지 궁금한데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너무 유치하지 않아? 너무 설정 같아서. 차 주로 많이 드시나 봐요. 차 하루에 한 주전자 마시죠. 한 주전자는 마시죠. 차하고 책하고 잘 어울리죠? 어울리는 부분이라면 저 여유, 그렇죠? 정치인들이 매일 회의, 그다음에 갈등, 그다음에 여러 갈등의 와중에 있잖아요. 모든 정책들이 마지막에 이분화시켜서 올라오는 데가 국회거든요. 여기서 해법을 찾기가 쉽지 않죠. 이 갈등을 잠시 벗어나거나 그다음에 잠시 하프타임에 새로운 정보, 새로운 전술, 감독의 지시를 받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일종의 독서, 이것도 다른 한편 차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책을 많이 읽는 정치인으로 알려주셨군요. 소장하신 책이 컨테이너 2대 분량. 2대였는데요. 제가 그걸 사실은 경상도 지방의 어느 사립대학에 기증을 해버렸습니다. 워낙 그게 보존비도 많이 들고 보관비도 한 달에 80만 원이나 들어서.
세상은 얼마나 이를테면 71억의 인구가 사는데 내가 아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은 그야말로 손톱만큼 먼지만큼도 안 되잖아요. 일단 밥 먹듯이 숨 쉬듯이 화장실 가듯이 샤워하듯이. 그러니까 저도 저를 구속시킵니다. 강박적으로. 그러니까 이건 무조건 읽어야 돼. 의도적으로 제가 책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책에 관련된 이야기 들어오면 바로 받아버려요. 그래야 저도 억지로 읽고 또 제대로 읽어야 제대로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저를 구속하고 책에다가 저를 감금시키는 거죠. 때로는. 예. 오늘 추천하실 책이 되게 기대되는데요. 어떤 책인지 직접 소개해 주시죠. 예, 여기 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일종의 전기죠, 전기. 윌터 아이작슨이 쓴 멋지죠. 읽은 흔적들이 다 있네, 다행히. 잘 아시는 사과 깨물어 있는 형상이 있는 그 애플사의 사실상 창업자이자 중흥조죠. 이미 몇 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만 그분의 일대기죠. 스티브 잡스라는 한 시대를 살다간 우리 시대 최고의 천재, 우리 시대의 최고의 상상가, 인문학과 자연과학의 융합을 시도했던 마지막 공인 전기입니다. 본인의 자술서이기도 하고. 이분이 좋아하던 말을 제가 늘 써놨었어요. Stay hungry, stay foolish. 늘 배고파야죠. 늘 가난해야죠. 늘 승리에 목말라야죠. 그런 절대 겸허, 그 다음에 그 겸허를 바탕으로 늘 새로움을 추구하는 것, 과격한 상상력을 발휘하는 것, 이런 정신이 여기에 다 들어있고 전 그걸 가장 스티브 잡스의 매력이자 이분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었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초등학교 몇 학년 때인가는 그 교탁 여선생님인데 교탁 밑에다가 폭발물을 설치해요. 그럼 선생님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더구나 여선생님이었어요. 어느 날은 펫데이 해가지고 친구들이랑 애완동물을 데리고 오는 날 해가지고 학교에다가 포스터를 붙여요. 그건 교장이 시킨 일이 아니에요. 온 학교가 애완견, 애완고양이, 애완뱀 난리 났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보통 학교 같으면 잘리겠죠. 한국 같으면 어떻겠어요? 부모님 와! 그랬죠. 여기도 부모님 불렀어. 그때 그 아버지가 뭐라 한 줄 알았어요? 그 아버지는 양아버지잖아요, 더구나. 원래 아버지는 시리아 사람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와서 이건 당신들 책임이야 그래요. 학교가 아이들에게 흥미를 부여해야지. 그것조차도 관리하지 못하고 나를 불렀어? 당신들 책임져 그래요. 그러니까 학교가 이 아이를 자르지를 못해요. 근데 먼 훗날 스티브 잡스가 스승의 날 편지를 보내요. 공개 편지를.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 저는 지금쯤 교도소를 들락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고맙습니다. 그래. 그때 어느 선생님이 스티브 잡스 천재성을 알아봐요. 쟤는 자기보다 조금 더 높은 목표를 주면 막 따라오는 성격이다. 이걸 알아요. 그리고 쟤는 천재성이 수학을 특히 잘해. 그래서 월반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교육에 대한 재량도 있고 또 훌륭한 인재를 발굴하는 그런 탁월한 해안도 가지고 있고 또 아이는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고 이런 근성들을 재능으로 바라보는 그런 미국 사회의 현실이 이 앞부분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영수, 영어 잘하면 문과, 수학 잘하면 이과, 그 다음에 너 변호사 될래? 아니면 의사 될래? 이런 한국 사회의 폐쇄성을 또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느낄 수 있죠. 스티브 잡스는 시리아 출신 유학생과 미국에 사는 분 사이에 태어나. 아버지가 더 이상 키울 수 없다고 그러니까 미혼모가 동부에서 태어났는데 서부로 와. 내가 이런 아이를 임신했습니다. 키워줄 사람. 그래가지고 그 정해진 동네에 가서 아이를 낳고 조건을 걸어요. 입양 조건을. 대학은 반드시 보내라. 이 아버지가요. 스티브 잡스 아버지가 하사관 출신이에요. 고졸 출신이야. 근데 마지막에 그 약속은 꼭 지켜요. 대학을 보내라는 거. 아주 어렸어요. 경제적으로. 그래가지고 얘가 아주 학비 비싼 인문계 대학을 가거든요. 근데 차로 그 먼 데까지 태워줘. 근데 잡스는
진가방 탁 메고 기숙사 들어가면서 아버지가 내려주니까 뒤도 안 돌아보고 들어가 버려요. 이 책이 나와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난 너무 못된 아이였어. 아버지한테 미안해. On the edge of darkness, there rides a peace train. Oh, peace train, take this country, come take me home again. Now I've been smiling lately. Dave. Hey, Daniel. Hey, what's going on? Are you? Boss. Hi. It's a computer terminal board I'm working on. Hooks up to the TV from the display. Was it like a kit? What do you mean? 대단히 독선적이고요. 그 다음에 나쁘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도 잘 훔치는 사람이에요. 하도 고약해가지고 같이 엘리베이터 타는 것도 꺼려해요. 다만 토론에 들어가면 똑같이 그 까만 터틀넥 셔츠에, 그렇죠? 청바지 입고 와서 나이키 운동화에 여기에 다리 다 올려놓고 같이 토론하는 거예요. 콜라 하나 넣고. 그러니까 평상시 의사결정 되기 전까지는 정말 자유분방하고 대등하게 토론을 벌이고, 그 다음에 결정이 되면은 과감하게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철저히 유저 인터페이스, 그러죠. 사용자 관점에서 하나만 누르면 제자리로 돌아가게 만들었잖아, 아이폰은. 그 사용자들의 불편함, 고통, 이런 것들을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거고, 손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기본 철학들, 단순함의 철학들, 이런 것들이 경영자로서 최고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항시 다시 리셋 해가지고 백지 상태에서 새로 출발을 해요. 자기 삶 자체도 어쩌면 워낙 그런 결벽주의, 그런 완벽성 때문에 스트레스 쌓였을지 모르고, 또 그게 또 결국 암으로 이어졌을지도 모르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있다 보면. 예. 스티브 잡스가요, 2000년 초반에 어느 시사주간지랑 인터뷰하면서 이런 말 한 게 있어요. 소크라테스가 내려와서 나랑 한나절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면 나는 내가 가진 전 재산 준 용의가 있다, 이래요. 아니, 우리가 생각하는 자연과학자, 그렇죠? 뉴 테크놀로지를 다루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그만큼 스티브 잡스는요, 대단히 철학적이고 명상적이고 우리 시대의 모든 가치를 온몸에 체현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가정적으로는 대단히 불행했지만 사회과학적 지식, 자연과학적 지식을 융합해서 한 발짝 다 함께 내딛는 그런 탁월한 감각을 가진 사람이었죠. 이를테면 아이패드를 들고 나왔을 때요, 여러분 이래요. 어른들을 위한 장난감을 가져왔습니다. 근데 그 뒤에 그 교통 표지판 알죠? 이렇게 딱 갈라지는 자연과학과 인문과학, 교양, 인문교양, 이 둘이 교차하는 그걸 세워놔요. 그러니까 아이패드가 단순히 휴대전화도 아니고 컴퓨터가 아니라 인문과학과 자연과학이 드디어 이 매체를 통해서, 이 디바이스를 통해서 만난 거야. 이걸 홍보를 해요. It's in Apple's DNA that technology alone is not enough. That it's technology married with liberal arts, married with the humanities, that yields us the result that makes our hearts sing. 스티브 잡스가 만일 한국에서 태어났다면 그게 가능했을까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단히 때로는 독선적이고 절대 국가처럼 보이지만 개인의 능력과 다양성과 개성을 철저히 존중하고 그걸 키워줘요. 우리도 이제 뭔가 창조를 해내야 돼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야 돼요. 이제 우리도 그럴 정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철저는 개성을 존중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인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새로운 창조적 리더십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상력을 길러주는 그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 창조라는 게 대단히 복잡하고 미묘하고
모든 것을 많이 아는 데서 또 생겨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단순하면 미덕 있죠. 단순하면 미학. 스티브 잡스 자기 방에 서예 작품 딱 하나 걸어놓고 살았대잖아요. 우리가 지금 지나치게 마음속에 많은 욕망, 욕심, 꿈 이런 것들이 때로는 우리를 파괴할지도 몰라요. 조금 더 단순해지고 조금 더 뭐라 할까요? 솔직한 목표? 이런 사이가 됐으면 좋겠어요. 국회 도서관 서평위원회가 선정한 책을 전문가의 해설로 만나보는 시간이죠. 도건전평입니다. 오늘은 어떤 책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우리는 예술 작품을 보고 왜 감동을 느끼는 것일까? 그 감동은 무의식적인 반응일까? 아니면 뇌의 화학적 작용일까? 천재 신경과학자이자 노벨상 수상자인 저자 에릭 캔델은 예술, 뇌과학, 인문학을 자유롭게 넘나들며 감춰져 있던 무의식 세계의 베일을 벗겨냈습니다. 구스타프 클림트, 에곤 실레, 오스카어 코코슈카의 작품을 통해 예술, 뇌과학, 무의식이 어떻게 조우하고 교류했는지 알아가는 통찰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늘 도건전평이 선정한 책은 통찰의 시대, 뇌과학이 밝혀내는 예술과 무의식의 비밀입니다. 용인대 물리치료학과 황병현 교수님과 함께 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통찰의 시대, 뇌과학이 밝혀내는 무의식의 비밀. 제목만 들어도 참 어려운 책처럼 느껴지는데 교수님은 이 책과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셨나요? 예, 제가 80년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이 우연히 빈에 상하이 벨베데레 궁전에 전시되어 있던 이 클림트의 키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네. 보통 우리가 그림을 보게 되면 이게 교과서에 있는 그림이다. 봤던 그림이다. 그 정도 하고 지나가는데 네. 그림을 보면서 제 영감에, 제 마음에 크게 와닿는 처음 접한 게 바로 클림트의 이 키스여서 마침 그리고 또 에릭 캔달이 이 통찰의 시대를 썼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네. 이 내용을 조금 더 제가 보고자 이 서평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연인지 몰라도 이 책 표지에 그 교수님이 좋아하시는 그 클림트의 그림, 올드캐슬 극장이 있습니다. 오늘 서평자 제대로 만난 것 같습니다. 자, 본격적인 책 이야기에 앞서서 예술, 뇌과학, 무의식, 뭔가 어울릴 듯 안 어울리는 굉장히 또 각각 전문적인 분야예요. 이런 것들을 파헤치고 또 통합해서 책을 쓴 저자에 대해서 궁금해지는데 에릭 캔달 잠깐 말씀해 주셨죠? 자세히 좀 소개해 주세요. 예, 이 저자 에릭 캔달은 신경과학자로서 2000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타신 유명한 신경과학자이십니다. 네. 현재 컬럼비아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이시면서 이분의 이력은 독특한데요. 1929년 오스트리아 빈에서 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1938년 그 당시 오스트리아가 나치 정권에 합병되면서 반유대인 정책에 의해서 미국으로 이주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분은 원래 역사학에 관심을 가져가지고 네. 하버드 대학 사학과를 졸업한 문학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정신세계에, 무의식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어서 이후에 뉴욕 대학에 의학을 전공하고 의학을요. 네. 의사의 길을 걷게 되는데 네. 거기서 프로이드 정신학부터 시작해서 정신과 전문의를 하면서 과학도의 길을 걷게 됩니다. 네. 인문학과 과학을 양쪽을 다 두루 섭렵한 예술 세계를 과학 세계로 도입한 저자가 되겠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시군요. 그렇죠. 네네. 이제 본격적인 책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통찰의 시대, 뇌과학이 밝혀내는 예술과 무의식의 비밀. 이 책을 처음 접하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책에 대한 소개 좀 간략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이 책은 20세기 초 이 빈에서 이루어졌던 모더니즘 세 화가 클림트, 코크슈와 그리고 실레 세 작품을 바탕으로 해서 인간의 내면 세계가 어떻게 우리 기본적인 그 당시 빈의 의대를 졸업한 네. 프로이드의 정신 세계가 이 시대에 어떻게 과학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설명된 책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일반인이 접하기는 그렇게 쉽지 않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반부는 예술적인 측면 그리고 심리학적인 측면이 주로 서술되어 있고 후반부는 뇌과학에서 특히 시각 기전을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니지만은 네, 네. 그러나 이 책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실은 상당히 우리 인간의 내면의 세계를 정말 이해할 수 있는 아마 지름길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00년대 전후 빈에서 활동하던 이 화가들의 어떻게 과학과 예술이 교류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 1900년대 후반 그 전후반의 빈이라는 도시를 이야기의 무대로 삼은 이유가 있을까요? 예, 이 19세기 후반에 그 당시 오스트리아 역사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당시 마지막 합스부르크 왕가의 조셉 황제가 1860년대에 반유대 정책을 철폐를 합니다. 그와 같은 이유로 인해서 전 유럽에 거주하던 학자들, 과학자들이 그중에서 유태인들이 많은 수의 유대인들이 빈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그분들이 그 학문적인 지식 기반과 기본적인 사상 기본들이 각국의 다른 교육 시스템을 받은 수많은 인재들이 한 도시에 거주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통계학적으로 살펴보게 되면 그 이전에 약 3% 미만이던 유대인이 19세기 말 빈에는 약 12% 이상의 유대인이 거주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네. 다른 교육 시스템으로 받은 인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교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 학문의 발전의 원인이 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그렇겠네요. 자, 그러면은 각 화가별로 예술과 과학, 또 의학, 생물학, 무의식이 어떻게 융합되고 또 반영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좀 전에 교수님이 가장 좋아한다고 했던 구스타프 클림트의 그림. 이 그 작품에는 어떤 부분들이 반영이 됐나요? 사실 화가이지만은 구스타프 클림트는 네. 그 당시에 이 빈 어대 해부학 교실에서 다양한 인체 지식에 대해서 네, 네. 정보를 얻고 그리고 또 이 개인적으로 이 클림트는 다윈의 진화론까지 섭렵한 즉 화가이지만은 상당한 생물학의 조예가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래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이 특히 키스라든가 다양한 이 그림을 보게 되면 주위에 이와 검색으로 이와 같이 흘러내려가는 원형의 모습이 보이고 그렇죠. 사각형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삽입이 되어 있거든요. 네, 네. 표현되는데 사실은 그것은 이 남성의 정자와 여성의 난자를 표시한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와 오늘 같이 참 특히 새로운 사실이네요. 그림에서 이 여자의 생식 본능을 네. 이와 같이 표현한 생물학적인 그와 같은 내용들이 상당히 여러 그림에 다양하게 표현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특이하게 볼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군요. 예. 좀 클림트의 작품을 보면서 참 화려하다, 아름답다 이런 느낌은 많이 받았지만 말씀하신 그런 내용 좀 처음 듣는 내용이라 독특하고 새롭습니다. 자, 이번에 코코슈카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코코슈카는 한편 프로이트의 정신 분석학에 관심이 많았다고 해요. 예, 본인 네. 또 나중에 보게 되면 자기가 프로이드에 대적할 만한 네. 사람의 심리를 뚫어볼 수 있다는 그와 같은 본인 스스로 표현한 내용들이 나타나거든요. 스스로 자신을 그렇죠. 그렇게. 예. 네. 그 열반 자기도 그 프로이드에 못지않는 그 당대의 대가로 본인이 스스로 칭하는 그런 면이 일면이 보이는데 네. 사실은 이분의 이 그림을 이해하고 정신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네. 1800년대 후반에 발명된 이 렌트겐의 엑스레이 X선, 지금에서 하시는 아주 보편적인 우리가 방사선 기술이지만은 그 당시 세계에서 사진으로 사람의 뼈를 확인할 수 있고 네. 사람의 장기 내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충격적이죠. 코코슈와는 이와 같은 엑스레이의 그와 같은 기능들을 본인의 눈으로 사람의 본연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이 힌트를 얻은 거죠. 네. 그래서 보게 되면 그림이 상당히 우리가 일반인이 보기에는 좀 난해하고 좀 불쾌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그와 같은 그림들이지만은 화가 입장에서는 특히 사람의 본연의 세계를 그린 그와 같은 내용인데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는 네. 20세기 초반에 이와 같은 모더니즘이 발생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당시에 발명된 카메라입니다.
카메라요. 예, 그렇죠. 네. 왜냐하면 그 이전에 모든 화가들은 그림을 사실주의 입각해서 얼마나 그대로 표현하느냐 거기에 전력을 기울였다고 한다면 카메라가 발명된 이후에는 카메라가 훨씬 더 사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세상이 되어버린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화가들이 다른 세계로, 즉 카메라가 볼 수 없는 인간의 마음속으로 파고든 것이 바로 모더니즘의 시작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앞에 나오는 앞에 클림트와 마찬가지로 네. 이 코쿠시와도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그 중에서도 이 프로이드의 정신의학의 측면에서 즉 성적 충동이라든가 네. 이 그와 같은 내용들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순히 보기에는 좀 불편한 느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코코슈카가 이렇게 자신 스스로를 뭐 정신 분석학의 일맥상통하는 어떤 작가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정도라면은 작품에도 이런 지식들이 많이 반영이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어떤가요? 좀 몇 가지 말씀해 주시죠. 그렇죠. 이 보게 되면 주로 이 코쿠시와는 이 손을 많이 표현했습니다. 손이요? 예. 네. 보기엔 대부분의 그림들은 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심리라든가 그 사람의 현재에 갖고 있는 모든 마음의 세계를 표현한 그림이 많은데 네. 예를 들면 어떤 사람 그림 같은 경우는 손가락을 4개를 그린 그림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4개를 그린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의 어떤 심리적인 결함이라든가 정신세계 문제라든가 이런 문제들을 바로 손으로 그와 같은 형태로 표시한 것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이 코코슈카가 정신 분석학에 심취하다 보니까 뭐 통찰을 넘어서 뭐 예지력까지 발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아까 엑스레이 그 방사선 내용과 그 관련되는 내용인데요. 네. 즉 우리가 엑스레이가 우리가 신체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눈을 통해서 네. 사람의 마음 세계를 들여다본다는 얘기인데 그 당시에 프로이드에 필적할 만한 대단한 이 빈 의대를 졸업한 이 닥터 포렐이라고 네. 정신과 전문의가 있었는데 네. 이분이 아마 초상화를 의뢰했나 봅니다. 이 코쿠시와에게. 1910년 봄, 오슈카 코쿠슈카의 화실에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앙리 포렐이 찾아왔다. 코쿠슈카, 당신이 초상화 솜씨가 뛰어나다고 해서 찾아왔소. 아, 그렇다면 제대로 찾아오신 것 같군요. 저는 사람의 얼굴뿐 아니라 영혼과 미래까지 꿰뚫어보는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빨리 자네의 실력을 보고 싶구만. 자, 시작합시다. 코코슈카의 도도함과 뻔뻔함은 모델의 얼굴뿐 아니라 심리 상태까지 화폭에 담을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며칠 후 설레는 마음으로 완성된 초상화를 보러 온 앙리 포렐 부부. 아니, 이게 뭔가? 이 그림 당장 불태워 없애게. 불쾌해서 원해. 이 그림은 절대 돈을 줄 수 없어요. 하! 무슨 소리요? 이건 명작이란 말이요. 도대체 어떤 그림이길래 큰 소리가 오간 것일까? 크기가 다른 양쪽 눈. 오른손 엄지를 왼쪽 소매 안에 넣어 받치고 있는 모습은 마치 뇌졸중 환자처럼 보여 앙리 부부의 기분을 상하게 한 것이다. 그런데 2년 후 앙리 포렐은 연구를 하던 중 쓰러져 뇌졸중을 일으켰고 코코슈카의 그림처럼 오른쪽 얼굴과 손이 마비됐다. 코코슈카. 그의 그림은 정신분석학적 통찰의 결과일까? 아니면 우연의 일치일까? 코쿠시와가 그와 같은 것을 우리가 얘기를 한 건지 네. 아니면 우연히 일천지는 모르지만 네, 네. 그와 같은 사실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한, 즉 코쿠시와가 사람의 마음을 혹시 정말로 들여보지 않았나 추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런가 하면 클림트의 애제자였던 에곤 실레도 무의식의 세계를 작품에 잘 표현했다고요? 말씀하신 대로 코코슈카의 경우에는 주로 손을 이용해서 표현을 했는데 이 에곤 실레의 경우에는 어떻게 표현을 했나요? 에곤 실레는 이 여성의 다양한 감정들을 주로 많이 표현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특히 이 고통, 죄책감, 불안, 슬픔 이런 내용들을 그렸는데 코쿠시와는 주로 손을 가지고 인물의 일부분을 가지고 사용했다면 네. 몸 전체를 활용한 것이 다른 측면이라고 에곤 실레는 몸 그렇죠. 전체를 활용했군요. 예. 네. 자아의 완전한 폭로,
자기 분석, 특히 프로이드의 꿈의 해석을 명제로 그림을 주로 많이 표현했습니다. 네. 철학자이자 미술평론가인 아스트 단턴은 프로이드의 명제를 그림으로 표현한 것과 같다고 설명할 정도로 네. 이 프로이드의 정신 세계를 인간의 본연의 내면의 세계를 가장 잘 표현한 화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이 에곤 실레의 작품을 보면 불편함, 좀 살짝 불쾌감이랄까요? 좀 이런 느낌이 좀 드는 것 같더라고요. 왜 그런 걸까요? 아마 이 화가의 성장 배경과 관련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 화가가 14살 때 아버지가 그 당시에 많이 유행하던 네. 우리 매독이라는 성병에 감염이 돼서 사망하게 되는데 그와 같은 성장 배경 때문에 이 다양한 불안감이라든가 공포와 같은 그림들을 표현하던 에곤 실레가 후에 자기의 아버지 역할을 하면서 서성인 구스타브 클림트를 넘어서고자 하는 욕망이 본인의 마음속에 존재한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걸 넘어서기 위해서 결국은 우리가 흔히 하는 정신세계의 오이디푸스 컴플렉스가 발현된 것이 그림에 상당히 많이 표출된 거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화가 내면의 무의식적인 무의식이 이제 그림을 통해서 이렇게 반영이 된다는 게 참 새로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책을 보니까요, 우리가 어떤 예술 작품을 보고 특별한 감정을 느끼는 것을 뇌과학으로 설명하는 분이 있던데 뇌과학하면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교수님께서 좀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저도 사실 어려운 분야입니다. 네네. 네. 혹시 이 그림에서 네. 어떤 개체가 보이시는지? 저는 그냥 새 같은데요. 이렇게 부리가 있고 네. 눈이 있는 새로 보입니다. 네, 새로 네. 보이시죠? 네. 꼬리 머리 쪽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긴 쪽에 이게 귀라고 한번 보시고 보게 되면 토끼로도 보이실 겁니다. 이 부리를 귀로 이렇게 보면 반대로 그렇죠. 보면 토끼로도 보이네요. 네, 네. 이 한 그림을 가지고 우리가 관람자에 따라서 네. 이 보게 되면 오리로도 보이고 토끼로도 보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네. 이 그림을 보시게 되게 되면 또 다른 두 가지 모습이 볼 건데 혹시 뭘로 보이시는지? 제가 그냥 딱 보기에는 흰색 부분이 이렇게 모래시계처럼 보이는데요. 그렇죠. 네. 화병으로 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모래시계로 보이고. 네, 네. 근데 가만히 양쪽 까만색을 보시게 되면 두 사람이 대화하는 모습으로 보일 겁니다. 네, 그렇네요. 우리가 그림을 볼 때 아니면 사물을 볼 때 각자 관람자에 따라서 보는 시야가 우리가 달라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네. 우리가 카메라하고 달리 카메라는 보이는 사물 그대로 우리 필름에 담기지만은 우리 시각을 전달하는 과정은 우리가 보이는 사물을 전달하면서 우리가 망막에 잡힌 상을 네. 후드웹에 전달하거든요. 네. 후드웹에 전달하는 과정에서도 어느 정도 걸러지는 단계가 있지만은 그 내용들을 실제 우리가 이와 같은 사물을 보는 그 정리하는 과정이 우리가 상향식으로 필요 없는 부분을 제거해 나가는 식으로 우리가 사물을 보게 됩니다. 네. 거기다가 상향식뿐만 아니라 하향식이라고 해서 우리 뇌에서 후두엽에서 척두엽으로 전달되는 과정 중에서 본인의 인지 기능, 기억, 지각 기능 이런 것들이 거기에 더해져서 본인의 경험 그리고 기억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 가지고 그와 같은 내용들을 완성해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시각입니다. 네. 이것이 카메라와 우리 인간의 시각의 가장 차이가 될 겁니다. 네. 이와 같은 그림을 볼 때 우리 뇌가 이제까지 어떤 경험을 했냐, 어떤 기억을 갖고 있냐에 따라서 그 그림을 보는 관점이, 내용이 이와 같이 차이가 날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우리가 네. 그림을 보는 하나의 재미가 될 수가 있는 거고 사물을 보는 차이가 될 수 있을 겁니다. 네. 같은 의미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의 미소가 미소 띤 얼굴인지 아니면 무표정한 얼굴인지 이것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좀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런 것도 뇌과학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림 기법이 그런 영향도 미친 거지만은 네. 크게 의학적으로 중심시와 주변시로 구분해서 우리가 표현하는데 네, 네. 예를 들어서 모나리자 그림을 보실 때 모나리자의 눈을 보시면서 입을 보게 되면 뭔가 입꼬리가 올라가 있는 느낌이 드실 거고 네. 모나리자 입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그 미소를 보십시오. 조금 뭔가 무덤덤해 보이죠. 왜냐하면 이 보는 위치에 따라서 제가 주변시를 사용하느냐 아니면 중심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와 같은 내용이 우리 시각 구조에서 받아들이는 네. 정보 내용이 정보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표정이 달리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또 그런 과학적인 비밀이 숨어 있었군요. 자, 오늘 통찰의 시대 뇌과학이 밝혀내는 예술과 무의식의 비밀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한 줄 평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책은 에릭 켄달만이 할 수 있는, 즉 프로이드도 하지 못한 예술과 과학의 대화 세계를 열어준 책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도건전평에서 함께한 통찰의 시대를 통해서 예술과 과학 또 무의식의 세계 한 걸음 접근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예술 작품을 보는 또 다른 시각을 찾을 수 있었던 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자, 귀한 시간 내주신 황병영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로 나온 책과 화제의 책들을 만나보는 신간 산책. 오늘도 국회 도서관이 엄선한 다채로운 신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설 연휴에 한국을 찾은 중국 관광객은 무려 12만 6천여 명. 해마다 우리나라를 찾는 중국 관광객 요우커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두 경제 기자가 요우커 현황을 날카롭게 분석했습니다. 요우커 천만 시대, 당신은 무엇을 보았는가입니다. 어느새 세계 경제의 큰 손으로 자리 잡은 요우커 시대는 이제 시작일 뿐 이들이 이끌어갈 시장은 상상을 초월할 거라고 저자는 말합니다. 이 책에서는 요우커를 잘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요우커의 탄생 배경과 소비 형태를 분석하고 요우커의 마음을 사로잡을 비즈니스 전략과 다양한 창업 사례들을 함께 소개해 국내 소비 시장에 새로운 이정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한국인이 가장 많이 먹는 음식 1위, 바로 커피인데요. 커피 한 잔에 담긴 철학 이야기, 커피, 만인을 위한 철학을 소개합니다. 철학자, 바리스타, 저널리스트 등 21명의 저자가 거대한 문화 현상이 된 커피를 주제로 철학적 논의를 했는데요. 형이상학부터 문학과 미학, 커피 공정무역을 다룬 윤리학에 이르기까지 커피보다 진한 철학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 커피와 우리 삶 사이의 관계에 대해 깊이 사색할 수 있는 기회를 선물할 것입니다. 불편한 인간관계는 사회생활에서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인데요. 심리학 분야의 최고 권위자 데이비드 번즈가 그 해법으로 관계 수업을 내놓았습니다. 40년간 인간의 심리를 탐구해온 스탠퍼드 대학교 심리행동과학과 명예교수 데이비드 번즈. 그는 인간관계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상담한 뒤 임상 결과를 책으로 엮었는데요. 부부, 친구, 직장 동료 등 500여 개에 이르는 상담 사례가 생생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저자는 원활한 인간관계는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하며 관계 회복을 위한 의사소통 비결, 친밀감 훈련 등 자신이 직접 개발한 소통 기법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 지식이 잘못된 정보라면 어떨까요? 고정된 사고의 틀을 깨뜨리고 바꿔주는 책, 상식으로 시작하는 한뼘 인문학을 소개합니다. 사회부 기자로 20년간 일해온 저자는 세상을 더 넓게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 상식을 의심하고 비틀어 보기를 제안하는데요. 씨 없는 수박의 발명가는 우장춘이 아니다. 나이팅게일은 간호사가 아닌 냉정한 행정가였다 등 그동안 상식으로 여겼던 것을 뒤집는 상식의 오류 80여 가지를 공개합니다. 상식의 반전이 주는 신선한 충격은 창의적인 사고와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을 갖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다독을 하는 것보다 정독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하죠. 분명히 열심히 책을 읽었는데 아무런 생각이 나지 않는다면 이 책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비판적 책 읽기입니다. 글쓰기 지도자로 활동하는 저자는 독서의 진정한 목적은 정보의 획득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갖는 것이다 라는 주장과 함께 비판적 책 읽기를 제안합니다. 비판적 책 읽기는 자신의 믿음, 사회적 편견, 권위에서 벗어나 책의 주장과 근거를 의심하는 데에서 시작되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면 자신의 생각이 보다 견고해지고 독서의 즐거움까지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아름답게 살기 위해서는 4개의 계단에 올라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사랑의 계단, 두 번째는 모든 허물을 덮어주는 이해의 계단, 세 번째는 존중의 계단, 그리고 마지막은 헌신의 계단인데요. 여러분은 몇 개의 계단에 오르셨나요? 아름다운 인생을 위해서 또 건강을 위해서 오늘부터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 보는 건 어떨까요?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Saw the world turning in my sheets, and once again I cannot sleep. Walk out the door and up the street, look at the stars beneath my feet. Remember rights that I did wrong, so here I go. Hello, hello. There is no place I cannot go. My mind is muddy, but my heart is heavy, does it show? I lose the track that loses me.